안녕하세요. 1장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고 세부 항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즉 수익에서 비용을 뺀 당기순이익은 기말이익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즉 기초이익경험에 당기순이익만큼 기말이익경험은 증가하고 현금 배당액을 차감하면 그것은 기말이익경험이 된다. 즉 기초이익경험에 당기순이익을 가산하고 현금 배당액을 차감하게 되면 기말이익경험이 된다.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이익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했죠.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예제 4와 예제 7에서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재무상태표 등식으로 한번 거래를 기록해 봤죠. 근데 알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다. 즉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재무상태표 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그러나 문제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렇게 재무상태표 등식으로 장부에 기록하게 되면 제일 먼저 계정 과목이 되게 많으면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 특정 계정 과목이 있다고 했을 때 증가하고 감소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증가했는지는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재무상태표 등식으로 장부를 작성하게 되면 재무상태표는 작성할 수 있지만 포괄손익계산서는 작성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는 계정이라는 걸 이용해서 장부에 기록할 것이다. 여기까지 1장에서 배운 겁니다. 즉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나 문제점이 세 가지 있다. 그래서 계정을 통해서 우리는 2장에서 계정을 통해서 우리는 장부에 기록할 것이다. 장부에 기록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장부에 기록하고 어떤 것을 장부에 기록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먼저 판단을 먼저 해야 되겠죠. 1장에서 회계란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식별이라고 얘기하는 게 회계 기록의 대상이 되는 활동을 확인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죠. 즉 뭐야? 장부에 기록할 것이냐, 기록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거를 우리는 식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즉 식별이라고 하면 장부에 기록할 것이냐. 여기죠. 기록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걸 우리는 식별한다고 했다. 회계상 거래가 아니면 당연히 장부에 기록하는 게 아니죠. 회계상 거래이면 장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계상 거래는 뭐고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회계상 거래라고 하면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초래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회계상 거래입니다. 즉 회계상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초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변동한다는 의미는 세부적인 항목이 변동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회사가 10만 원 주고 토지를 사왔습니다. 그러면 토지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죠. 그런데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또 감소합니다. 즉 토지가 증가하고 현금이 감소한다. 그러면 변화가 없는 거죠. 자산의 변화가 없지. 그러면 회계상 거래야? 회계상 거래입니다. 왜? 여기서 변동이라고 하면 세부 항목의 변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현금이 줄어들었죠. 또 토지가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거래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데 수익 비용은 뭐죠 그럼? 매출이 발생했다. 거래인가? 당연히 거래입니다. 우리가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1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익경험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이익경험은 감소한다.
당연히 수익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자본이 변동하는 겁니다. 당연히 거래입니다. 또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지 거래가 된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거 거래입니까? 우리가 신문에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2나노급 반도체 공정을 개발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시장 가치는 1조 원이 될 것이다. 이거 회계상 거래입니까? 거래 아닙니다. 이 금액은 회사가 그렇게 추정한 금액이지 합리적으로 추정한 게 절대 아니라고. 즉 회계상 거래가 이런 거는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라고 얘기하면 거래 상대방이 존재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디와 주문을 했어, 어디와 계약을 했어. 그러면 우리는 거래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회계상 거래라고 하면 거래 상대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처에 주문을 했다.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거래했다고 하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자산, 부채, 자본 변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지 거래처에게 말만 한 겁니다. 거래 아니야. 회사가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1억을 차입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거래처가 가지고 갔다고 하겠습니다. 은행이 가지고 갔어. 담보를 제공했어. 이거 거래입니까? 거래 아니다.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을 가지고 갔다고 하지만 은행이 이것은 여전히 소유권은 내 거다.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회사가 이 돈을 변제하지 못했을 때 소유권이 은행에게 넘어갔다면 그때는 거래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담보 제공한 거 거래가 아니다. 회사가 종업원을 채용했습니다. 종업원을 채용해서 급여를 주게 되면 당연히 거래입니다. 그러나 단지 종업원만 채용했다는 것은 절대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거래 상대방이 존재하거나 해도 전혀 거래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거래가 아니라고.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없어. 즉 회사의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거래입니까? 거래입니다. 왜? 회사의 자산이 줄어듭니다. 만약에 회사의 창고에 불이 났으면 회사의 상품이 줄어들겠죠. 탐은 당연히 회사의 자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파손, 즉 회사의 상품이 파손됐습니다. 거래냐? 거래입니다. 왜? 회사가 정상적인 제품이라면 100에 판매할 수 있는데 파손되게 되면 한 30에 팔거나 50에 팔 수밖에 없죠.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회사의 자산이 줄어드는 거야. 당연히 거래입니다. 또 도난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당연히 회사의 자산이 줄어든 거다. 당연히 거래입니다. 대손이라든지 감가상각도 당연히 회계상 거래다. 이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계상 거래가 이냐 거래가 아니냐 여기까지 한번 봤습니다.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계정을 이용해서 장부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계정은 무엇인가?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어디에 기록할 것인가? 즉 기록하는 장소를 우리는 계정이라고 합니다. 계정 과목이라고 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세부 항목들, 우리가 1장에서 자산의 세부 항목인 뭐가 있고 부채의 세부 항목은 뭐가 있고 그리고 자본의 세부 항목, 수익과 비용의 세부 항목을 배웠죠.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세부 항목들을 우리는 계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이런 계정 과목은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식도 있고 잔액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 목적으로는 다 T의 형태라고 해서 T계정이라고 합니다. 현금 계정이 있다고 했을 때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오른쪽을 우리는 대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무상태표와 똑같죠? 왼쪽을 차변, 오른쪽과 대변. 계정 과목도 똑같습니다. 계정 과목 다
다 같이 사용합니다. 왼쪽에 기입하는 것을 우리는 차변 기입, 줄여서 차기라고 하는 거고, 대변에 기록하는 걸 우리는 대변 기입, 대기라고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보고 계정과 계정 과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이 뭐라고 했죠? 어디에 기록할 것인가, 기록하는 장소, 그리고 세부 항목을 우리는 계정 과목이라고 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산은 팔면 돈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자산은 두 가지가 있다. 재화와 채권이다. 재화, 즉 현금, 예금, 보통예금, 상품, 제품,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여러 가지 것들 다 자산이다. 그리고 받을 돈, 채권이라고 한다. 받을 돈도 당연히 자산입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얘기는 회사가 어떤 것을 판매했기 때문에 받을 돈이 있는 거죠. 상품과 제품을 판매하고 받을 돈이 있다. 외상 매출금. 어음을 받았다. 받으러옴. 상품, 제품 이외의 자산, 즉 토지, 건물 등을 판매하고 받을 돈이 있다. 미수금. 어음을 받았다. 그래도 미수금. 회사가 돈을 빌려줬다. 그리고 받을 돈이 있다. 대여금. 회사가 건물을 임대하고 받을 임대료가 있다. 미수수익. 회사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돈이 있다. 그래도 미수수익. 부채는 빚이라고 했습니다. 빚은 줄 돈이라고 했죠. 줄 돈이 있다는 얘기는 회사가 어떤 것을 사왔기 때문에 줄 돈이 있는 거죠. 그 얘기는 회사가 상품이나 원재료를 사오고 외상으로 줄 돈이 있다. 외상, 매입금, 어음을 지급했다. 지급어음. 또 회사가 상품이나 원재료 이외의 자산을 사오고 줄 돈이 있다. 미지급금, 어음을 지급했다. 그래도 미지급금. 회사가 돈을 빌려오고 줄 돈이 있다. 차입금. 회사가 건물을 임차하고 줄 돈이 있다. 회사가 돈을 빌려오고 이자를 줄 돈이 있다. 또는 회사가 보험 용역을 받고 보험료를 줄 돈이 있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월급을 줄 돈이 있다. 다 이렇게 비용 성격이 있는 것들을 줄 돈이 있는 것, 아직 안 지급한 돈을 우리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이익이 있다. 즉 자산, 부채, 자본, 이것을 우리는 계정이라고 하고 이 세부 항목들을 우리는 계정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계정 과목으로는 현금 계정 과목, 상품 제품 계정 과목, 그리고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그리고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 이렇게 수많은 계정 과목들이 있는 겁니다. 재무상태표는 양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양식을 우리는 계정 T의 모양이죠. 이거를 우리는 계정식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고식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즉 계정식 재무상태표와 보고식 재무상태표 두 가지 형태의 양식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정식으로 본 겁니다. 그러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고식을 많이 씁니다. 보고식은 어디에 있냐면 5장 2절에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양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형태를 우리는 계정식이라고 하고 보고식은 5장 2절에 있다. 손익계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이 있다고 했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T 형태죠. 이런 형태를 우리는 계정식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또 다른 양식이 보고식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4장 2절에 가서 배우겠습니다. 수익이라고 하면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우리는 수익이라고 했죠. 수익은 상품 매출액, 제품 매출액이 있고 그리고 임대료,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자산 처분 이익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회사가
쓴 돈이라고 했죠. 쓴 돈은 대표적으로 매출원가, 그 다음에 임차료, 이자 비용, 뭐 급여, 광고 선전비, 수많은 쓴 돈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과 비용은 이런 형태로 쓰는 걸 우리는 계정식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고식 포괄손익계산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보고식 포괄손익계산서는 4장 2절에 나옵니다. 그 양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고식을 쓰냐 하면 수익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즉 수익은 번돈이라고 했죠. 번돈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눈다. 주된 영업활동을 통해서 번 돈과 일 이외에 이것 빼고 나머지 모든 수익을 여기에 놓는 겁니다. 즉 두 개의 카테고리를 나눈다. 첫 번째는 주된 영업활동이 뭐라고 했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라고 했죠. 이걸 우리는 매출액이라는 카테고리를 쓴다. 그리고 일 이외의 모든 수익들, 즉 매출액을 제외한 모든 수익을 우리는 영업 외수익이라는 카테고리를 쓴다. 즉 수익은 두 가지로 나눈다. 매출액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와 매출액 이외의 모든 수익을 나누는 카테고리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즉 매출액과 나머지 모든 수익들, 이자를 받은 거라든지 배당금을 받은 거라든지 임대료를 받은 거라든지 자산 처분이익. 여기서 자산은 뭡니까? 상품,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매출액이지만 여기서 자산을 얘기하는 것은 상품, 제품을 제외한 처분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토지를 100에 사와서 120에 판매했을 때 20, 이것을 우리는 자산 처분이익, 그리고 자산 수중이익, 채무 면제이익, 그리고 보험금 수익, 자비익 등 이렇게 수익은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 겁니다. 또 비용은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눈다. 비용은 뭐라고 했죠? 쓴 돈을 우리는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용은 네 가지 카테고리 나눈다. 첫 번째,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쓴 돈. 이걸 우리는 매출 원가라고 한다. 즉 매출액과 상대되는 계정 과목이 되겠죠. 그리고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것이다. 즉 가끔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용이 기부금, 그리고 이자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잡손실,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영업의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비용, 그리고 나머지 일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판매 관리비라고 해서 네 가지 카테고리에 나눈다.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했느냐, 가끔 발생하는 비용이냐, 법인세가 있느냐, 나머지 회사가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냐,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보고식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보고식 포괄손익계산서는 4장 2절에 있습니다. 그 양식이 어떤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두 가지 형태로 나온다고 그랬죠.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 매출액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 상품, 제품 매출액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상품 매출액, 제품 매출액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영업의 손익에 속한다. 수익은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니까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으로. 비용은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눈다. 매출액과 대비되는 매출 원가, 그리고 가끔씩 발생하는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그리고 판매 관리비, 네 가지 형태로 나눈다. 보고식 포괄손익계산서는 이런 형태의 양식입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합니다. 매출액이 3,000이면 매출 원가가 900이라고 하면 매출 총이익은 2,100이 되는 겁니다. 즉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해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차감해서 영업이익을 계산합니다. 이 영업이익에서 가끔씩 발생하는 수익과 가끔씩 발생하는 비용인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더하고 빼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계산한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해서 우리는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는 이런 형태가 보고식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은 가끔씩 발생하는 수익, 즉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모든 수익은 다 영업의 수익이라고 했습니다. 영업의 수익과 대응되는 게 가끔씩 발생하는 게 영업의 비용이죠. 한번 대응되는 개념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수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자 비용이 영업의 비용이죠. 이거는 조금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이자 비용은 어디에 속한다고? 영업의 비용이야. 임대료가 있으면 임차료가 있겠죠. 임차료는 영업의 비용이 아니다. 어디? 판관비입니다. 배당금 수익.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했어. 이건 어디죠? 우리가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비용이 아니라고 그랬지. 이익여금이 감소를 처리하니까 당연히 비용이 아닙니다. 자산 처분이 있으니까 자산 처분 손실 비용이다. 자산 수중이익이라고 하면 회사가 자산을 공짜로 얻은 경우입니다. 이걸 자산 수중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가 빚이 있었는데 빚을 탕감받은 경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채무 면제이익이라고 한다. 보험금 수익이라고 하면 회사가 화재라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걸 보험금 수익이라고 한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익들을 처리하는 계정이 잡이익이다. 그러면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이익과 비슷한 게 회사는 기부금이다. 회사가 어떤 공익단체에 출연을 한 겁니다. 당연히 기부금, 가끔씩 발생하는 비용이겠죠. 그리고 회사가 수해를 입어서 손실이 발생했어. 재해손실. 즉 보험금 수익과 재해손실은 약간 반대의 개념이죠. 잡이익과 잡손실, 약간 반대의 개념입니다. 이 영업의 비용을 제외하고 모든 비용들은 판관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했을 때 매출액과 매출 원가가 대응되기 때문에 바로 비용을 구분할 수 있다. 또 법인세 비용도 바로 구분할 수 있죠. 즉 어떤 비용이 나왔을 때 그것이 영업의 비용인지 판관비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즉 판매관리비는 어떤 비용이냐. 판매관리비는 영업의 비용을 빼고 나머지는 다 판매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판매관리비가 어떤 것이 저기에 속하는지 외울 필요 전혀 없는 겁니다. 영업의 비용을 빼면 다 판관비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판관비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대충 한번 볼까요?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어. 당연히 판관비야. 상여, 판관비입니다.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들, 당연히 판관비. 그리고 종업원이 출장 갔을 때 지출하는 비용들, 다 판관비. 기업 업무 추진비, 올해 개정 과목이 바뀐 겁니다. 접대비, 옛날에 접대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 임차료. 여기서 임대료가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고 임차료는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고 했죠. 판매관리비라고 했죠. 예, 판매관리비입니다. 수도광열비, 즉 회사 물세입니다. 빛이 나는 겁니다. 즉 전기세, 열, 난방비, 즉 열이 나는 건 기름이라든지 가스 이런 것을 난방하면 열이 나는 거죠. 난방비. 세금과 공과, 세금 즉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들, 그리고 공과금 즉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비용들, 수선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운반비, 종업원들에게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포장비, 송어품비, 수수료 비용,
광고 선전비, 건물 관리비, 견본비, 잡비. 이렇게 판매 관리비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절대 외우는 거 아니다. 이 양식도 여러분께서 전산세무 시험을 보게 되면 다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절대 외우는 거 아니라고. 즉 판관비에 뭐가 속하는지 절대 이런 거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께서 컴퓨터로 찾아보면 되는 거야. 그냥 이 이름이 어떤 게 어디에 속하는지 정도만 대충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나중에 전산 프로그램을 할 때 또 설명드리겠지만 저 판매 관리비는 비용이라고 했죠. 즉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나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 판관비는 500번대로 자산으로 계산한다. 요거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조금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번 대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1장에서 원가에 대해서 배웠죠. 원가가 뭐라고 그랬지? 원가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즉 돈 벌 목적으로 해서 소비 희생된 경제적 자원을, 즉 돈을 썼는데 그 금액을 화폐 단위로 측정한 것을 우리는 원가라고 했다. 이 원가는 두 가지로 나눈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으면 자산으로 계산하는 거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없으면 비용으로 계산하는 거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다는 얘기는 자산으로 계산하면 이 자산은 언젠가는 반드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기 때문에 비용으로 계산한다. 즉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비용화된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회사가 상품을 사거나 기계를 샀다. 당연히 원가다. 이 원가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기 때문에 상품이나 기계는 당연히 자산으로 계산하는 거다. 근데 회사가 접대비를 지출했다. 이것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으로 계산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비용으로 계산하는 게 맞죠. 그런데 공장에서 발생했다. 공장은 뭐 하는 데죠? 공장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입니다. 제품은 재료비가 들어가고 노무비가 들어가고 경비가 들어갑니다. 즉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세 가지 원가가 들어간다. 이 세 가지 원가는 당연히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제품은 자산입니다. 즉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당연히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제품 원가를 구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야.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접대비가 발생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접대비는 공장에서 발생한 것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접대비가 들어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종업원에게 식비가 지출했다. 웬만하면 다 판관비로 비용이다. 그러나 공장에서 식비가 들어가게 되면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은 제품 원가를 구성하기 때문에 제품이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업원의 식비는 자산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그냥 공장에서 발생한 거는 자산 500번대로 입력하는 거고, 공장 이외에서 발생했다. 본사나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이러면 판관비로 저기에 비용으로 들어간다. 일단 이렇게 먼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들은 자산을 구성한다. 왜? 제품 원가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공장 이외에서 발생했다. 당연히 800번대로 저기 판관비 비용으로 계산하는 거다. 여기까지가 보고식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이제 책을 한번 보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2장 복식부기와 거래의 기록, 회계상 거래. 어떤 것을 장부에 기록하고 어떤 것을 장부에 기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을 식별이라고 한다.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고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회계상 거래란 재무상태, 즉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면서
변동 금액을 화폐 단위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사건을 회계상 거래라고 한다. 여기서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세부 항목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자본 잉여금이 변동하므로 회계상 거래에 해당한다. 두 번째 줄 밑에입니다. 상품을 주문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종업원을 채용한 경우 회사의 재무 상태가 변화가 없으므로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도난, 분실, 파손, 감가상각, 대손,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의 경우 회사의 재무 상태의 변동, 즉 자산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상 거래라고 하면 1과 2를 회계상 거래라고 한다.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이것은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상 거래에 해당한다. 왜?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좀 주의해서 볼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 등식을 이용한 거래의 기록. 예제 4 21페이지와 예제 7 29페이지에서 회계 등식을 이용하여 거래를 기록하고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았다.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1, 2, 3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회계 등식을 이용하여 거래를 기록하지 않고 계정을 이용해서 거래를 기록하게 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정이란 무엇인가?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해당하는 여러 항목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장소다. 즉 어디에 기록할 것이냐? 계정에 기록한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세부 항목들을 우리는 계정 과목이라고 한다. 계정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느냐? 학습용으로 우리는 T 형태를 사용한다. T 형태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는데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른다. 차변에 기록하는 것을 차기라고 하고 오른쪽에 기록하는 것을 대기라고 한다.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입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의 계정이 있고 이 세부 계정으로는 이런 계정 과목들이 있는 겁니다. 재무상태표는 일반적으로 T 형태의 형식으로 보고할 수도 있다고 했죠. 이것을 우리는 계정식 재무상태표라고 하고 또 보고식 재무상태표는 5장 2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5장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과 비용이 있다. 그리고 계정 과목으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다. 수익은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즉 매출액과 그리고 매출액 이외의 수익들, 이것을 우리는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매출액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나눈다. 비용은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눈다. 매출 원가, 그리고 가끔씩 발생하는 비용, 이자 비용, 자산 처분 손실, 기부금, 재손실, 잡손실들. 그리고 세 번째 법인세 비용. 네 번째는 이에 속하지 않는 비용들. 이것을 우리는 판관비라고 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형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T 형태로 나눈 것을 우리는 계정식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고 4장 2절에 나오는 보고식 포괄손익계산서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계정은 일반적으로 T 계정을 사용한다. 한번 4장을 보면서 보고식 포괄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양식은 계정식과 보고식이 있다. 계정식과 보고식이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계정식입니다. T 형태로 오른쪽은 수익과 그리고 왼쪽 차변은 비용을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는 이런 형태의 포맷을 우리는 계정식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보고식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이 비용을 이 밑으로 쓰는 겁니다. 이 양식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우리는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우리는 영업이익이라고 하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더하고 차감한 금액을 우리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당기순이익, 이렇게 일자 형태로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는 보고식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양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 개정의 세부 항목, 즉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상품, 제품, 용역 등의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등을 차감한 순매출액을 우리는 매출액이라고 한다. 매출 원가는 기치상품 재고액에 단기생품 매입액을 가산하고 여기에 기말상품 재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우리는 매출 원가라고 한다. 단기상품 매입액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총 매입액에서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등을 차감한 순매입액을 의미한다. 이 총 매출액이라든지 매출원가, 이것은 사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우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양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은 매출총이익이라고 한다. 매출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우리는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판매관리비는 상당히 여러 가지 개정 과목이 있다.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은 다음과 같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급여. 종업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와 수당을 우리는 급여라고 한다. 상여금,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보너스. 파란색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리, 후생비. 누구에게? 종업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입니다. 즉 종업원에게 지출한 비용입니다. 종업원에게 일찍 숙식비를 제공했다. 종업원에게 식대와 차대를 지급하였다. 직원에게 야유 후에 회비 비용을 지급하였다. 직원 식당을 운영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다. 직원들 회식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다.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직원들의 경조사비다. 즉 종업원이 결혼하는 경우에 축하금을 준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는 복리 후생비라고 하는 겁니다. 여비 교통비입니다. 여비 교통비라고 하는 것은 종업원의 업무와 관련된 여비와 교통비, 즉 출장을 갔을 때 지출하는 비용을 우리는 여비 교통비라고 하는 겁니다. 시내 교통비, 출장여비, 해외 출장비, 출장 시 주차료, 통행료, 시외 교통비, 즉 출장과 관련된 비용들은 여비 교통비라고 한다. 기업 업무 추진비입니다. 옛날의 접대비입니다. 즉 거래처에게 지출한 비용이나 물품을 우리는 접대비, 이제 바뀌어서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거래처에 지출한 겁니다. 거래처의 접대비, 거래처의 선물대금, 거래처의 경조사비, 즉 거래처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다 기업 업무 추진비로 접대비입니다. 그러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뭐죠? 복리 후생비다. 즉 회사의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것은 복리 후생비고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것은 접대비는 기업 업무 추진비입니다. 통신비, 전화, 핸드폰, 인터넷 요금 등을 통신비다. 전화료, 전신료, 우편료, 통신요금료, 팩시밀리 사용료, 이런 걸 통신비라고 한다. 수도, 광열비입니다. 수도는 물값이죠. 빛이 나는 거죠. 전기세입니다. 난방이죠. 즉 전기, 가스요금, 난방용 유류대 이런 거 다 수도, 광열비입니다. 즉 상하수 요금, 그 다음에 전기세, 그리고 가스대금, 난방요금 다 수도, 광열비입니다. 세금과 공과.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을 우리는 세금이라고 하고, 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단체에 내는 것을 우리는 공과금이라고 합니다. 세금과 공과금이다. 국세와 지방세 등의 조세와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부과하는 공공적
지급 비용인 공과금 및 협회와 조합회비 등의 회비 지급액을 처리하는 개정 과목을 우리는 세금과 공과라고 한다. 자동차세, 세금이죠. 사업소세, 재산세 다 세금입니다. 인지구입대금 이것도 세금적 성격이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화폐비, 조합비 이거는 뭐죠? 공과금 성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금과 벌금 당연히 국가에 내는 거죠. 세금입니다. 국민연금 회사부대맥 이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료 이거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판관비라고 했죠.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빌리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거 당연히 임차료 비용입니다. 수선비, 수선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을 우리는 수선비라고 합니다. 보험료,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 당연히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료를 다 우리는 보험료라고 한다. 차량 유지비, 차량의 유지와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는 차량 유지비라고 한다. 유류대, 기름값입니다. 차량을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정기적인 주차료, 차량 검사비 이런 거 차량 유지비입니다. 운반비, 운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교육훈련비, 종업원을 교육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 즉 강사를 초청해 한 비용이라든지 연수원을 임차하거나 학원 연수비를 지급하거나 이런 비용들은 다 교육훈련비다. 도서 인쇄비, 도서를 구입하거나 신문 잡지를 구독하거나 인쇄비 비용 같은 경우 다 도서 인쇄비입니다. 신문 구독료라든지 인쇄 대금이라든지 포장비, 포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소모품비, 소모성 비품이나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수수료 비용, 상대방으로부터 즉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하는 비용을 우리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한다. 지급 수수료와 똑같은 겁니다.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건물 관리비, 건물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견본비, 그리고 잡비 이렇게 판관비는 개정 과목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차감한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영업이익이라고 한다. 이 영업이익에서 가끔씩 발생하는 영업의 수익과 가끔씩 발생하는 영업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우리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영업의 수익은 뭐가 있느냐? 기업이 가끔씩 발생하는 비용들, 즉 주요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것들, 즉 매출액과 상품이나 제품 매출액을 제외한 모든 수익을 모두 다 영업 외 수익이라고 했습니다.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임대료, 당연히 영업의 수익이다. 수수료 수익입니다. 즉 회사가 중개 알선을 하고 받은 수수료 수익입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것은 자산 처분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산 수증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입니다. 회사가 자산을 공짜로 받았다, 자산 수증이익. 회사가 빚이 있었는데 빚을 탕감받았다, 채무 면제이익입니다. 회사가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금 수익입니다. 보험금이 확정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처리하는 개정 과목을 우리는 보험금 수익이라고 한다. 또 자비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금액은 자비익이다. 영업의 비용입니다. 가끔씩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는 영업의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 이외의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을 영업의 비용이라고 한다. 이자 수익과 반대되는 이자 비용, 당연히 영업의 비용이다. 이것은 약간 기억해 주십시오. 기부금도 당연히 영업의 비용이다. 재해손실, 회사가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본 금액을 우리는 재해손실이라고 합니다. 유형자산 처분손실, 이거 자산처분손실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잡손실, 이것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더하고 뺀 금액을 우리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한다. 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우리는 단기 순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판매 관리비라고 했습니다. 판매 관리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관리비는
개정 과목이 상당히 많다고 그랬죠. 판매 관리비는 첫 번째, 영업의 비용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판매 관리비에 속한다. 이 판매 관리비는 개정 과목이 상당히 많다. 주의해야 될 것은 판매 관리비는 비용으로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공장에서 발생한 판매 관리비는 500번대 자산으로 계산한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여금 계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여금은 800번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뒤에 500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500번이라고 써 있는 것, 이것이 자산의 원가를 뜻하는 자산으로 계산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계정 과목을 입력 시 전산 프로그램에서 공장, 본사나 사무실에서 발생한 원가는 판매 관리비로 800번대 비용을 사용하고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는 500번대를 구분하여 입력한다. 즉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는 무조건 자산의 제품 원가를 구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 500번이라고 써 있죠. 공장은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료비, 농비, 경비가 소비된다. 즉 공장에서 발생한 모든 원가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으로 소비되는 원가로서 제품의 제조 원가, 즉 자산을 구성해야 한다. 즉 공장에서 발생한 인건비라든지 접대비, 종업원의 복리후생비는 제품의 제조 원가를 구성하는 경비로 제품의 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장에서 발생한 판매 관리비는, 즉 어디서? 공장에서 발생한 판매 관리비는 제품의 제조 원가를 구성하여 자산의 500번대로 계산하고 제품이 판매될 때 비용 처리되는 것이다. 즉 공장 이외에서 발생한 판관비는 제조 원가에 해당하지 않아 비용으로 계산한다. 즉 결론부터 얘기하면 판매 관리비는 공장에서 발생하면 500번대, 그리고 공장 이외에서 발생하게 되면 800번대 비용으로 계산한다. 800번대 비용으로 계산된다는 의미는 직접 손익계산서로 계산되는 의미고, 500번대로 계산된다는 의미는 자산으로 계산되고 나중에 판매됐을 때 비용화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재무상태표 계정.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부채 자본 계정이 있고,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과 비용 계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들로는 엄청 많은 게 있죠. 회계를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계정 과목입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분계라는 것을 하게 될 건데, 분계할 때 계정 과목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명칭을 사용할 것인가, 이거를 너무 고민을 한다. 그런데 고민할 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전산 프로그램에 이 계정 과목이 다 나와 있다. 여러분께서는 그 계정 과목을 찾아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사용하면 되는 거야. 즉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정의를 알고 그것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에버랜드가 있습니다. 에버랜드가 호랑이를 사왔습니다. 호랑이는 뭡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자산입니다. 왜? 팔면 돈 들어오니까. 그러면 계정 과목, 세부 항목은 뭐로 하고 쓸 겁니까? 호랑이,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대한항공에서 비행기를 사왔습니다. 이 비행기 뭡니까? 자산입니다. 그럼 명칭은 뭐라고 쓸 겁니까? 비행기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냥 비행기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회사 사장님이 그림을 1억 주고 하나 사왔습니다. 이거 뭡니까? 자산입니다. 팔면 돈 들어오니까 자산이야. 세부 명칭은 뭐라고 할 겁니까? 그림. 이렇게 명칭은 아무거나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명칭에 대해서 어떤 것을 써야 될지 고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에 가시면 여러분께서 계정 과목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계정 과목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즉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만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의 명칭은 해당 계정 과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명칭을 사용하면 된다.
전산 시험에서는 계정 과목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계정 과목을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즉 우리는 찾아서 쓰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회사는 이렇게 수많은 계정 과목을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계정에다가 기록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세부적인 계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정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